계속해서 제5주차 3차 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소곤충의 생김새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수소곤충의 그 먹파리에 대해서 적응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먹파리의 모습입니다. 호흡반과 아가미와 그다음 머리 모양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수소곤충은 어떻게 생겼을까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우묵날도레라는 날도레의 그 집입니다.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로 돼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요거는 물날도레의 애벌레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그 성충에서 보이는 그 곤충의 모습을 애벌레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하나, 둘, 세 개의 가슴, 그 다음에 배. 이렇게 머리, 가슴, 배. 이게 곤충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애벌레이기 때문에, 날개가 없죠. 날개는 되게 두 쌍. 이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이게 이제 이 시포, 날개싹이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들이 날개로 이제 변형될 수 있도록 날개싹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다리가 각 가슴마다 하나, 둘, 세 개 있어서 세 쌍. 그 다음에 더듬이가 두 개, 이런 모양을 주로 다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강도래 중에 진강도래는 아가미가 이렇게 꼬리에 두 개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리와 가슴 사이에도 아가미가 있는데 꼬리에 있는 것은 무조건 진강도래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아까 민강도래에 대한 모양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 이 종류는 육식성이어서 이 입이 조금 이따 이건 보여드릴게요. 입의 구조가 강하게 돼 있고 이 민강도래는 그 식식성이어서 주로 이끼를 먹는 것이어서 이 잎이 그렇게 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총체 민강도래 특징은 가슴 뒤쪽에 이렇게 이 손가락 모양의 마치 총체 모양의 먼지털이죠. 먼지털이 모양의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이게 이제 진강도래 애벌레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꼬리 쪽에 아가미가 보이죠. 또 가슴과 다리 사이 아가미가 또 이렇게 보이죠. 이게 진강도의 특징이에요. 뒤집어 봐도 마찬가지고. 이 자세히 보면 이 발톱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발톱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진강도의 머리 모양은 이렇게 큰 눈, 겹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눈이 세 개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슴은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지금 흐려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아까 앞에 그 민강도래는 이렇게 나란히 입술이 되어 있는데 입술이 삼각형 약간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턱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빨이 이렇게 강하게 나 있고 이게 이제 육식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턱도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 같은 게 있고 수염이 나 있고요. 꼬리 쪽에 아까 아가미가 보이고 있고요. 발톱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날개가 될 시포, 이제 날개싹이라고 그러죠. 볼 수 있고, 가슴에 있는 아가미의 모습이죠. 아까 이제 앞에 줄달로의 꼬리는 갈고리 모양이 돼서 그 방이 같은데 떠날라가지 않게 한다는데 그런 꼬리의 모양입니다. 줄날도래는 복부에 많은 이런 아가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수소곤충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데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종류별로도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수소곤충의 이름표는 되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쓰듯이 호모가 속명이에요. 속명. 그 다음에 사피엔스가 종명이죠. 그래서 무늬하루살이라는 종류의 그 이름이 에피메라 스티리가타
이에톤인데 이에톤은 이 스티리가타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명, 종명 우리가 그 종속, 과목, 강문계, 생물을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동물계 이게 이제 마디가 있는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지동물물, 곤충에 속하기 때문에 곤충강, 하루살이목, 하루살이과, 그 다음에 하루살이속, 무늬 하루살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한 바와 같이 이 일반적으로 반드게 정자로 고딕체로 그 표시를 하면 이게 그 생물 종명인지 그냥 영어 단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태릭체로 눕혀서 쓰는 거예요. 눕힐 수가 없으면 일단 줄을 긋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분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명은 이름표를 쓴다. 한국명은 무늬 하루살이 이렇게 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다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하루살이는 대개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살고 하루살이의 영어 이름이 메이프라이라고 그러거든요. 5월의 파리라고 했죠. 대개 5월 달에 하루살이가 대부분 다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에 강가나 계곡에 가면 굉장히 많은 하루살이들이 새벽녘에 또는 그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에 그 군무 굉장히 많은 하루살이들이 그 날아다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또 그 강가에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여행을 간다든지 캠핑을 갔을 때 불을 켜놓으면 수많은 하루살이가 몰려 들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번식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하루살이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이마 앞쪽에 하얀 점이 4개가 있으면 이거 4점 하루살이, 2개만 있으면 2점 하루살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강도래는 여기에 발톱이 2개인데 2개로 갈라져 있는데 하루살이는 발톱이 하나라는 특징이고 이게 그 복부 쪽에 아가미가 이렇게 어떤 형태든 나무 잎 모양이든 깃털 모양이든 이 복부 쪽에 전부 다 이렇게 그 아가미가 있다는 게 하루살이 특징이에요. 그 강도래는 좀 약하게 보이는데 강도래는 앞에서 이제 큰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하루살이보다 좀 더 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발톱이 2개로 나눠져 있고 그런 좀 특징이 있죠. 꼬리라든지 이 아가미 이 더듬이가 하루살이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강도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 중에 계곡에 사는 잠자리 몇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리장수 잠자리예요. 마치 지금 이게 사진을 찍어놔서 그렇지 이게 물속에서 보면 낙엽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낙엽처럼 생겼어요. 크기가 좀 작아서 그렇지 이렇게 낙엽처럼 생긴 이런 건데 이제 특별히 칙범 잠자리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계곡에 주로 이렇게 살고 있고 일급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어리장수 잠자리 특징은 이 더듬이가 마치 그 뭐랄까요? 그 포대 모양의 주머니 모양의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세 번째 마디의 그 더듬이 중에 세 번째 마디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게 그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도래 이제 앞에서 제가 물날도래와 줄날도래 여러 종류들의 날도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아감이라든지 고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막 왕모기라고 그러는 모기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 이거는 모기가 아니고 각닭이거든요. 이 각닭이는 물질 않습니다. 쏘질 않아요. 쏘는 입이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그 계곡 쪽에 가면 낙엽이 많이 몰려있는 여울 쪽에 가면 이런 약간 보기에 징그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깨끗한 일급수에 사는 거예요. 군뱅이처럼 생긴 이런 종류의
그 벌레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각닭입니다. 파리류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같이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쉽게 종류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동물 생물 이름을 찾아가는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지도를 검색 그림 또는 검색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용이에요. 전문가용이 아니고. 보면 여기서 스타트 딱 찾아가면 뭐 껍데기 안에서 사나요? 뭐 살면 예스를 가면 연체동물로서 조개류가 나오고 아닙니다. 일단 다리가 있나요? 없으면 노로 가면 이렇게 거머리라든지 뭐 이렇게 다리 없는 것들이 나오죠. 지렁이라든지. 예스 가면은 곤충이 나오죠. 이렇게 뭐 마디가 몇 개로 있나요? 쭉 가다 보면 뭐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따라가다 보면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따라가면 이게 강도래가 나오기도 하고 잠자리가 나오기도 하고 하루살이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목 수준 강도래나 하루살이냐 날도래냐 이렇게 목 수준을 알 수 있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면 충분히 이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문가용은 제가 뺐는데 이 검색표를 나타내주는 이런 이제 표시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따라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아까 붉은 같다고 하얀 같다고 이런 종류들이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표 생물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소 곤충의 그 종류뿐만 아니라 몇 마리가 나왔냐 또 어떤 종류가 몇 개의 종이 나왔냐 이것을 가지고 물의 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수환경, 물의 환경 평가, 수질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질을 평가할 때는 그 직접 우리가 아까 용존산소 말씀드렸는데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그 센서를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용존산소가 지금 현재 뭐 7ppm이다, 10ppm이다 이렇게 즉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화학적 수질 검사라고 합니다. 물 속에 중금속이 얼마 있는가 알려면 그 물을 떠다가 시료를 채취해다가 실험실에 가서 이것을 그 몇 가지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걸 측정하는 기계 장비에다 분석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분석이 돼서 카드뮴이 몇 ppm, 납이 몇 ppm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을 우리는 이화학적 수질 검사라고 그래요. 정확히 이화학적 수질 검사는 그때의 농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화학적인 수질 검사는 그 물을 채수했을 당시의 그 시각의 수질일 뿐이에요. 그 과거의 지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 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화학적인 수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매일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생물은 어떤 그 영향을 입으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한 것이 과거의 정보도 담고 있고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반면에 생물 조사는 아까 무슨 오염원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중금속인 카드뮴에 의해서 오염됐는지 아니면 뭐 독곡물이 들어왔는지 그 종류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오염의 축적의 정도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오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반응성을 나온다. 빠른 반응을 나타낸다. 또는 뭐 일반적으로 넓은 분포를 나타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성이 적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들을 다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곳에 가서 보면 물의 맑기가 굉장히 맑은데 실제로 가면 이런 수소곤충이 한 마리도 살고 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화학적인 수질 검사를 해보면
pH, 수소이온 농도, 산성도가 굉장히 강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 광산, 옛날에 폐광이었던 광산이 있다든지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 폐광에서 금속 성분들이 흘러나와서 물에 그 시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맑지만 생물이 살 수 없는 산성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생물로 수질을 평가하는 장점이에요.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은 이제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 애벌레 시기라든지 번데기 시기, 성충 시기를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내성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단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물 조사와 그 이화학적인 조사를 병행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화학적인 조사는 수질 검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생물 조사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로 이 두 가지를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서로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의 이제 환경 기준은 이와 같이 매우 좋음, 약간 좀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거를 뭐 1A 등급, 1B 등급, 1급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 6급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너무 어렵다 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색깔로 이렇게 표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pH, BOD, 이 생물 화학적 산소 용량, 그다음 화학적 산소 용량 COD, 그다음에 총 유기탄소 TOC, SS 부유물질량, 그 안에 얼마나 탁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가, 그다음에 용존산소 산소량, 대개 그 플랑크톤인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녹조 있죠. 녹조가 얼마만큼 포인식하는가를 나타내는데 원인이 되는 게 총 인인데요. 그 인의 농도, 세균들, 대장균 이것들이 이제 급수를 나타내주는 그 하천의 환경 기준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환경 기준이 있고 또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있고 뭐 방류수 수질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 기준은 국가가 이 하천을, 이 강을 1급수로 하겠다, 2급수로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목표예요. 이게 꼭 지키지 않는다 해서 뭐 벌이가 하고 이런 건 아닌데, 먹는 물 수질 기준은 극단적으로 지켜야 되는 강제 규정이에요.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방류수 수질 기준, 하천에 물을 버릴 때 그 기준을 초과하면 벌금을 물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부과금을 물게 돼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조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수송어종 유형에서 하천의 수질이나 생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복천의 저서성 묵적동물 조사 사례인데, 동복천은 광주 시민들이 지금 약 150만쯤 되잖아요. 그 150만 중에 한 65%에서 70%가 이 동복천에서 흘러나온 물을 동복호라는, 요즘 여러분들이 하순에 가는 적벽 투어 가고 그러죠. 그곳이 있는 곳이 동복호인데, 동복호로 유입되는 그 하천이에요. 그 하천의 생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상수원인 동복호로 물이 흘러도는 유입하천, 여기는 동복호가 여기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하천이 각각 나는 이서 발원지, 이서천은 광주에 있는 무등산 있잖아요. 무등산에서 물이 흘러도는 것이고, 동복천은 하순에 백아산이라는 산이 있어, 높은 산이 있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북천은 하순에 그 유격훈련소가 있는 그 옹성산이라는 곳에서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이쪽으로 흘러들어오면 동복호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거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광주호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주암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산줄기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역이라고 하는 거죠. 동복호 유역. 거기에 이제 이런 하천에 우리가 곤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곤충을 조사하는 방법은 이런 네트를 이용해서 곤충을 채집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네트를 이용해서 채집을 해봤어요. 상류 쪽에 채집을 해봤더니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하루살이 중에서도 1급수에 사는 뿔하루살이라든지 진강도래라든지 물난도래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주로 이제 채집이 됐어요. 이렇게 돌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맑고 그러죠. 주변에 산이 있고 온도도 굉장히 낮죠. 그다음에 이제 중류점에 왔더니 돌 크기가 더 작아졌죠. 그래서 무좀하는 것들 주로 난도래나 물난도래, 아니 물삭갓벌레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온도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하류 쪽에 보면 조금 더 이제 낮은 쪽이죠. 종류가 이제 비슷하죠. 여기는 이제 바다하고 접하지 않는 유입부가 그 어떻게 보면 이 동목전의 경우에는 유입부가 다 계곡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상강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래라든지 진흙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로 이제 중류에 나타나는 종류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와 같이 이제 주로 매우 좋음에서 나타나는 함사리 종류들이 나타난가 하면 강도의 종류 나타났고, 그 다음에 중간 좋음 정도, 약간 나쁨에서 나오는 그런 물달팽이라든지 물벌레의 거머리도 약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을 가지고 평가를 해봤을 때 대부분 다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수질이나 그 곤충들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청정지역,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죠. 이런 생물들이 여기 보시면 뭐 민하루살이, 뭐 뿔하루살이, 뭐 강도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최상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깨끗한 곳,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다 생물을 가지고도 평가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BOD에 대한 표시는 동시에 표시하지 않았는데 생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수소곤충을 이용해서 물속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수소곤충이 속하는 저서성 대형 무척조 동물은 어떤 것들이고, 계곡 생태계에 그 바위로 이루어졌냐 모래로 이루어졌냐 이런 같은 물리적인 구조가 그 서식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내용과 수소곤충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그걸 알아보는 검색표, 검색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표종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수소곤충을 위해서 물의 환경을 평가하는데 장단점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화면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큰 나무에 가려 살던 작은 나무가 큰 나무에 가려서 햇빛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다는데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큰 나무를 베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는 이제 햇빛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서 참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센 강풍이 불어서 가지가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작은 나무는 큰 나무의 고마움을 알게 됐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생태계 내에서도 다양한 큰 나무, 작은 나무, 더 작은 나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도 이 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